우리 삼각을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뭐 볼 거냐면 무형자산의 상각을 볼 건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단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봐봐. 어, 만약에 뭐 해볼까? 게임 CD 같은 걸 인터넷에서 샀는데 5년 동안만 쓸 수 있대. 뭐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면 여러분 뭐 3년 영어 패스 끄는 것도 봐봐. 3년 동안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샀으면 3년 동안은 무형자산이야 이거 지금. 그쵸? 근데 3년 동안 지나고 나면 딱 끝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내용 연수가 어때요? 이런 무형자산 3년 영어 패스 같은 건 내용 연수가 유한하죠? 그쵸? 근데 무형자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뭐 갖고 있어요? 뭐? 뭐? 주파수권 갖고 있잖아. 주파수권. 그 황금 주파수. 정부가 갖고 있는 주파수권이라는 권리를 SK텔레콤한테 줬다고요. 물론 돈 받고 팔았지만 줬다고요. 조건이 뭡니까? 니네 회사 망할 때까지 써해요. 그럼 이 주파수권 같은 경우엔 내용 연수가 있어 없어? 내용 연수가 무한할까요? 무한? 니네 회사 망할 때까지 써 이랬어요. 주파수권을. 무한할까요? 무한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회사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용 연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내용 연수가 알 수 있는 유한한 경우랑 내용 연수가 불한정인 경우를 정하는데, 이게 원칙이겠어요? 이게 원칙이겠어요? 당연히 이게 원칙이에요. 모르니까 이걸로 간다는 거죠. 알면 이걸로 가겠지. 모르니까 이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용 연수가 알았다가 몰라지는 경우도 있고 몰랐다가 알아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체크만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추정치가 변경됐다고 해서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가볍게만 보시고 저랑 좀 하나씩 볼게요. 그럼 내용 연수가 유한한 경우부터 우리가 내용 정리를 좀 해보자.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가 유한하대.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 보면 우리 계약 혹은 법적인 사용 기간이 있을 거고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해커스랑 몇 년 계약한지 아세요? 해커스가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요. 아 진짜 나 아침에 일어나서 해커스 공무원 합격 이런 거 일어난다니까. 그래요. 나랑 방금 얘기했던 그 기간만큼 계약했다고요. 근데 윤동이가 내일 수업 알았다. 나 오늘 어제 주말에도 수업했는데 오늘 또 수업하네. 짜증나네. 오늘 그냥 자습하시죠. 원래 진도가 저기 37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4시간 동안 읽고 가세요. 가. 여러분이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야? 찾으셨네요. 또 찾아보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 금방 안 좋은 소문들이 퍼져서 제가 매장당하겠죠. 그럼 아무리 10년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 연수는 계약적 법적인 기간과 경제적 내용 연수 중 당연히 짧은 기간으로 가야겠죠. 어렵지 않죠? 당연한 소리. 당연히 짧은 기간으로 가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보시죠. 잔존가치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무형자산이 눈에 보여?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잔존가치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른 조건이 없다면 0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다면. 하지만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게 예외적으로 예외사항을 만족하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지. 내가 무형자산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내용에서 끝나고 나면 누가 사가기로 했어. 혹은 내가 무형자산 갖고 있는데 이거 내용에서 끝나면 활성시장에 존재한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존재한대. 그러면 0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럼 또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시장이 뭐죠? 그런 무형자산이 뭐죠? 몰라요 저도. 우리 이 IFRS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내일 개념체계 배울 건데 겁나 어렵다고 그랬죠. 왜냐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거든요. 이런 일이 나중에 생기지도 않을까 해갖고 최대한 포괄적으로 써놓는다고요. 실제로 저도 몰라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0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인간 문제 특별 나온 거 있으면 영어로 봐야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세 번째, 우리 감가상각 방법 뭐뭐뭐뭐 있었어요. 정액법. 뭐라고? 이중채납법. 예. 내용연수? 연수합계법 또. 오 대박 또. 표정 씨발 존나 많네 이런 표정인데 뭐야? 또 뭐 있어요? 그죠? 뭐 정액법도 있고 뭐 정률법도 있고 이중채납법도 있고 생산량 비례법도 있고 연수합계법도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모든 방법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 돼. 다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무형자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뭘로 결정하죠? 뭘로 결정해요? 내가 확실히 원래 왔던 데 와서 수업하니까 훨씬 좋네. 내가 원래 3층을 내려가진 않는데. 자, 감가상각 방법 뭘로 결정해요? 감가상각 방법 뭘로 결정해요? 지금 시간 없어. 이런 보강 또 해야 돼. 지금 없어. 뭘로 결정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 결정하죠. 근데 무형자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데 얘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대. 모른대. 그럼 그땐 무슨 방법 써야 될까? 유형자산은 이 경우에도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야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도 네가 결정을 못해? 그러면 그냥 정액법으로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답용어로 뭐가 나온지 알아요?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이 경우에 정액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유형자산은 이 경우에도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무형자산만 정액법을 쓸 수 있는 거지. 정액법을 써야 되는 거지. 괜찮죠? 정액법만 사용. 요 경우에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무형자산에 삼각 남아있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만 삼각하고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삼각하지 않는다. 일단 체크하고 유한과 비한정으로 나눈다. 좀 체크하고요. 중요한 거 뭐 무한이라는 건 아니다. 비한정이 무한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아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나와있죠? 무형자산이 계약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내용에서는 계약상 권리,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추가할 수는 없으나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더 짧다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줄을 좀 계속 쳐볼게요. 얘 은근히 말 문제가 나와서 얘는 줄 칠 게 좀 많아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의 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으로 한다. 이 특별한 경우가 밑에 나와 있는데 제3자가 사기를 했다거나 이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까지 남아있다면 잔존가치가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저희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체크만 하면 되고. 좋아요. 밑에는 똑같은데 여기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해요 우리?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죠.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여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만 쓴다. 괜찮죠? 제가 여러분이랑 여기 표시해 놓을 것 같아. 유형자산은 모든 방법 가능. 유형자산은 이 경우에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걸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방법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형자산 모든 방법 가능.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 얘기가 있는데 이거 가볍게 한번 볼게요. 요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삼각 회계 처리 보면 우리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액 잡았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실체가 있어 없어?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으니까 야 무형자산 삼각비 잡은 다음에 무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을 쓸 수도 있고 이게 싫으면 무형자산 취득 원가에서 직접 까 이것도 가능하니까 그랬다고요. 그래서 IFRS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상각 누계액을 쓰지 않고 무형자산을 직접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요즘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상각 누계액을 쓰지 무형자산을 직접 까는 회사는 상장사 중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회계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 누계액을 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가능은 하다. 그렇죠?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38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쓰냐면 중급회계 2에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중급회계 2에서 읽지도 마. 중급회계 2에서 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만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럼 내용 횟수가 무한정인 비한정이래.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는 내용 횟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상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용 횟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안 해요. 그렇죠? 언제까지 쓸지 모르기 때문에 상각도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할게요. 교재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 횟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보면 그리고 내용 횟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상각하지 않고 여기만 준쳐주시고요. 나머지는 회계원리 수준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무형자산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뒤에서 나중에 중급회계가 또 자세히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형자산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5번 보시면 재평가 무형의 적용이 있는데 여기 쓰세요. 유형자산과 동일. 그래서 얘기할 게 없어요. 실제 중급회계 가서도 안 가리켜요. 뭐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무형자산의 제거 있죠? 여기도 쓰세요. 유형자산과 동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내. 낼 거면 유형자산 내지 뭐하러 무형자산 내요. 여기까지요.